붓 한 자루에 하늘이 담겼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전설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임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고요한 봄날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기와 지붕을 어루만지고 뜰 안살구꽃이 막 고개를 드밀던 그 오후, 김대감댁 사랑채 옆 작은 방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작 6살 배기 계집아이가 붓을 쥐고 앉아 혀를 살짝 깨물며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지요. 한 획, 두 획, 가느다란 손목에서 나오는 붓질이 어찌나 당찬지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지, 김대감이 마흔을 바라보며 얻은 하나뿐인 딸이자 어머니가 태몽으로 금빛 봉황이 품 안에 날아드는 꿈을 꾸고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은지가 그린 것은 나비였습니다. 날개 끝 하나하나에 비늘 무늬까지 새겨 넣은 어린아이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운 나비였지요. 붓이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방 안에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스쳐들더니 파닥 열어둔 창문 사이로 진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막 그려낸 종이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동족을 알아본 듯이 이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몸종 순이는 그만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니 아씨 그림의 나비가 달려온 사람들이 하나둘 방문을 기웃거렸고 소문은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았지요.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4살 때 장난 삼아 흙바닥에 매화 가지를 그렸더니 이튿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풀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5살 때 글씨 연습을 하면 방 안에 먹향 대신 난초 향이 가득 찼고 어머니는 웃으며 향로를 치웠지요. 우리 은지가 있으면 향이 필요 없겠구나. 천기를 훔쳐다 붓 끝에 가두었나 보오. 마을 어른들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던 그 말이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니었음을 아이 스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붓을 쥐며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좋았을 뿐이었으니까요. 은지에게 그림이란 숨쉬기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씨 부인은 그런 딸이 기특하고 또 신기하여 당시 여인으로서는 드물게도 글공부와 서화를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대감 역시 딸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은지를 귀히 여겼지요. 이 아이는 크게 쓰일 인물이요. 남여성별로 재능을 막아서는 아니 되지요. 대감이 술자리에서 가슴을 펴고 하던 말을 옆에서 듣던 이들은 반쯤 농담으로 흘려들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빛나던 나날들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은 언제나 짧고 서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은지가 7살이 되던 해 가을, 어머니 최씨 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리에 눕더니 단풍이 채 지기도 전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너무 슬퍼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대감댁 안채에서 온기가 빠져나간 그날부터 은지를 둘러싼 세상의 빛깔이 조금씩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림 위에 차가운 물을 천천히 들이붓듯이 어머니가 떠난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아침마다 은지의 머리를 빗겨주던 손, 그림이 잘 됐다며 손뼉을 치던 박수 소리, 잠들기 전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던 온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지요. 김대감은 상심이 깊었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대궐에서 돌아와도 사랑채에 홀로 앉아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은지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맴돌며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은 없어도 서로가 서로의 슬픔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빈 그릇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지는 법이라 했던가요.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김대감댁 안채에 낯선 여인의 기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몸이 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첩이 손수 끓인 것이오니
부디 한 그릇만 드셔보시지요. 앞치마도 없이 쟁반을 들고 사랑채 앞에 나타난 여인은 눈웃음이 달콤하고 목소리가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첩실 민씨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인인지 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 그 눈과 마주쳤을 때 아이의 등줄기에 서늘한 무언가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눈만은 웃지 않았거든요. 칠흑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 어린 은지는 그 눈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어른들의 세계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민 씨는 영리했습니다. 아주 영리했지요. 김대감 앞에서는 한없이 낮고 순했습니다. 소첩은 그저 대감마님과 아서 미력이 남아 보탬이 되고 싶을 뿐이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 모습이 어찌나 그럴듯하던지 대감은 그만 마음이 빗장을 서서히 풀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을 이토록 무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민 씨가 안채에 실권을 손에 쥐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 씨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 훗날 범수라 불릴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년이 남긴 씨앗이 용해봐야 미꾸라지 아니겠어. 대감이 자리를 비운 어느 오후 민 씨가 몸종에게 낮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우물가에서 엿들은 은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하도록 범수가 태어나던 날 민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웅크리고 있던 뱀이 마침내 독리를 드러내는 순간 같았지요.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목적이 생겼으니까요. 김 씨 가문의 모든 것을 범수에게 그러려면 은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민 씨의 계략은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대감 앞에서는 여전히 은지를 아씨하며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대감의 발걸음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민 씨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부시며 먹이며 죄다 치워라. 계집아이가 그림질은 무슨 그림질이야. 바느질이나 배우게 해. 은지의 붓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민 씨는 은지에게 종아이들이나 하는 허드렛 일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뜰 쓸기, 그 다음엔 빨래, 그리고 아궁이 불떼기. 고운 손이 거칠어지고 하루가 고단해졌습니다. 몸종들도 민 씨의 눈치를 보느라 은지 곁을 피했지요. 아씨,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빼앗긴 붓 대신 밤이 깊어지며 손가락에 물을 묻혀 마룻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라지는 그림이었지만 그리는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지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잠깐의 시간이 은지를 버티게 했습니다. 민 씨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독사는 먹이를 완전히 삼켰다고 생각했지만 먹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불씨의 이름이 바로 은지의 재능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도 채 끝나기 전에 하늘이 낯빛으로 내려앉더니 바람이 칼날처럼 골목을 헤집고 다녔지요. 우물가에 물이 얼어붙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아무 예고도 없이 흰 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하얀 수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날따라 김대감은 집에 없었습니다. 평안도 관하로 장기 출장을 떠난 지 벌써 보름째였지요. 민 씨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날도 아궁이 곁에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연기에 눈이 시리고 손등이 터지도록 거칠어졌지만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지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고개를 고추세우고 웃으셨겠지요. 은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부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있었냐? 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꿀처럼 달거나 가시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섬뜩한, 완전히 결심을 굳힌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 씨는 문설주에 기댄 채 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쪽 계략에 쓸 것은 다 써먹은 것 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손에는 은지의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방 안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쓸어 담은 듯 매듭도 제대로 묶이지 않아 천 끄트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은지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짧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수백 번 연습해온 말처럼.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버지께 여쭤보고. 대감마님, 민 씨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양반은 이미 알고 계신다. 내가 몸이 아프다 하니 친척 집에 요양 보내라 하셨어. 어서 나가지 못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 씨의 손이 은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복도를 지나 대청마루, 그리고 중문, 소슬대문까지 은지는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발버둥 치면 더 세게 밀렸고, 소리를 지르려 하면 민 씨의 손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몸종들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만이 부엌 문틈으로 눈물 가득한 눈을 내밀었다가 민 씨의 눈초리에 그마저도 황급히 걷어들였지요. 이 재수 없는 것, 내 애미 곁으로 나가거라. 그 말과 함께 등 뒤로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지는 눈 속에 고꾸라졌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에 솜이 다 빠져나간 치마였습니다. 눈은 멈출 기색도 없이 쏟아지고 발목까지 쌓인 눈 속에서 맨발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먼저였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눈 속에 묻혀버리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친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은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싫어. 나는 아직 그림을 다 그리지 못했어. 차가운 눈 위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골목을 헤맸습니다. 아는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김 대감댁 은지이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닫히거나 아예 기척조차 없거나, 어떤 집에서는 민씨 마님 눈 밖에 나면 우리도 곤란하다는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좁고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은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썹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허물어진 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이 자꾸 감겼습니다. 이대로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였습니다. 아가, 낮고 걸걸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거기서 자면 안 된다. 눈 뜨거라. 마른 손 할머니 한 분이 은지의 뺨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눈을 들었을 때 거기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루하고 낡은 소못이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허름한 나무 지게를 내려놓은 걸 보니 장터 쪽에서 오다 이 골목을 지난 모양이었지요. 어디서 왔냐? 집이 있느냐?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인지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솜 누비 겉옷을 벗어 은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다시 짊어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은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내내 꾹 참았던 눈물이 낯선 노파의 따뜻한 소못 한 장에 그만 터져버린 것이지요. 할머니의 집은 장터 끝자락 낮은 언덕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담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돌담이었고, 지붕은 이영이 군데군데 들
떠 바람이 불 때마다 파닥거렸습니다. 방은 단 하나였고 아궁이 하나로 방 전체를 데워야 했지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만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쌓이고 쌓인 가난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었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솥에서 무언가를 떠서 자기 대접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죽이다. 별거 없어도 뜨끈하니 먹어라. 은지는 두 손으로 대접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녹는 것인지 마음이 녹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배가 고팠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씨 집에서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다 비웠을 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은지이옵니다. 은지. 할머니가 한 번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은혜를 안다는 뜻이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이름값 하며 살면 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눈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부모는 있는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할머니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온 지 수십 년, 장터에서 떡을 팔고 나무를 다듬어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분이었지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손이 컸습니다. 장터에서 배고픈 아이를 보면 떡을 그냥 쥐어줬고 추운 노인을 보면 자기 것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옥년 할머니를 두고 저러다 굶어 죽는다고 혀를 찼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늘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마치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씩 채워지는 것처럼 은지는 그런 할머니 곁에서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얼었던 발이 녹고 거칠어진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아무도 자신을 구박하지 않는 아침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법이지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장터에 나간 사이 은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문득 창호지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과하며 방 안에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그 빛이 하도 아름다워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솥에 눌어붙은 검댕을 손끝으로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굴러다니던 낡은 한지 한 장을 펼쳤지요. 검댕 물감으로 그린 그림치고는 기묘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처음 그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 눈웃음이 깊고 손이 따뜻하던 그 얼굴을 은지는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그려냈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지요. 마치 어머니가 그림 속에서 잘 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장터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느냐?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그림 가까이 허리를 굽히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검댕으로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섬세함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물기가 고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 같기도 했지요.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 눈 속에 예사롭지 않은 빛이 있더라니. 이래서 그랬구나. 할머니는 그 다음 날 장터에 나가 떡 한 판을 더 팔고 돌아오는 길에 붓 한 자루와 먹 한 장을 사왔습니다. 낡고 작은 것이었지만 은지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실컷 그려라. 이 할미가 먹고 살게 해줄 테니. 그날부터 은지의 붓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타고난 신동의 재주가 기교였다면 지금의 붓질에는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쫓겨난 밤의 차가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 골목의 서러움, 눈 속에서 혼자 이를 악물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붓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은지의 그림에는 이제 단순한 기교가 아닌 살아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깊이가 생겼지요. 봄을 그리면 그 봄이 얼마나 귀하게 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꽃을 그리면 꽃이 피기까지 버텨낸 가지의 단단함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들을 장터에 내걸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을 멈췄습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거요? 우리 손녀가 그렸지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손녀, 그 단어를 처음 들은 날, 은지는 하루 종일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림은 팔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푼 되지 않는 동전 몇 잎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 끝 할멈 손녀 그림이 신기하다더라. 그 그림을 사다 걸면 집안에 복이 든다더라. 사람들의 입소문이 돌고 돌아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도 생겼지요. 은지와 옥년 할머니는 그렇게 둘이서 작은 봄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은지는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와 세상에게 잊힌 노파가 서로를 붙들고 피워낸 작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준비된 운명은 이 작은 장터 골목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소문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골목 끝에서 피어난 이야기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반드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법이니까요. 장터 끝 할머니 손녀의 그림 이야기는 어느새 고을 전체를 한 바퀴 돌더니 강을 건너 이웃 고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그림 앞에 서면 까닭없이 눈물이 난다더라. 매화를 그렸는데 방 안에 진짜 매화 향이 퍼졌다더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이야기는 조금씩 부풀었지만 신기하게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그 소문이 오대감댁 아들 대진의 귀에 닿은 것은 은지가 할머니 곁에서 지낸 지 2해가 지난 봄이었습니다. 오대감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망가였습니다. 재산보다 덕망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 아들 대진은 아버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과 인품을 두루 갖춘 선비로 알려져 있었지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도 권세를 탐하지 않았고 지방을 돌며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주변에서 혼처를 권할 때마다 대진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산이나 가문보다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허언으로 듣는 이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혼처가 어디 흔하냐고. 하지만 대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진이 장터 끝 골목을 찾아간 것은 어느 청명한 봄 오후였습니다. 화려한 수행원도 신분을 드러내는 복장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도포 하나에 간만 쓰고 혼자 걸어 들어갔지요.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찾아갔을 때 진짜와 대감집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들은 뒤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마당에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 평상 위에서 한 여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붓에 집중하고 있어 대진이 들어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대진은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여인의 주변 공기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도 그 여인 주변만은 잔잔한 것 같은 먹과 종이와 봄볕이 하나 된 이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지가 붓을 들고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종이 위에 핀 것은 모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획이 끝나는 순간 마당 가득 모란 향기가 퍼졌습니다. 봄이었지만 모란이 필 철이 아니었는데도 대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은지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는 수수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은지는 붓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내에소 그림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가 그만 발이 멈춰버렸소이다. 대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꾸미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 솔직함이
낯설었습니다. 지금껏 만난 어른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숨기거나 포장해서 말했으니까요. 그림을 보러 오셨다며 저기 걸린 것들을 보셔도 됩니다. 이미 대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보다 그것을 그리는 사람이 더 궁금해졌소. 두 사람은 그날 해가 기울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진이 물었고 은지가 답했습니다. 은지가 물었고 대진이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이야기였다가 어느새 계절 이야기가 되고 살아온 이야기가 되었지요. 은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것도, 눈 속에 쓰러진 것도, 검댕으로 그림을 그리던 것도 담담하게 그러나 꼿꼿하게 말했습니다. 대진은 듣는 내내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맑은 기운을 가진 여인은 생전 처음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대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탄인지 고백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귀가 살짝 붉어졌지요. 이후 대진은 3번을 더 찾아왔습니다. 2번째는 먹과 좋은 붓을 들고 왔습니다. 3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였지요. 오대감댁 마님은 은지의 그림을 보고 은지의 눈을 보고 은지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4번째 방문은 청혼이었습니다. 옥년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이별의 눈물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은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은지는 오대감대 며느리가 된 뒤에도 옥년 할머니를 가족처럼 모셨고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 날까지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았습니다. 오대감댁 안주인이 된 은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스스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비단 옷도 넓은 사랑채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붓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남편이 그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림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셋 모두 어머니의 눈을 닮았고 어머니의 단단함을 닮았습니다. 은지는 가끔 붓을 멈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속에 쓰러지던 그날 밤 그림을 다 그리지 못했다고 이를 악물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싶어서 그럴 때면 꼭 모란 향기가 났습니다. 아무도 피우지 않은 향로에서 세월은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흐르지요. 다만 그 세월이 쌓인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단단한 나이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썩어가는 속살이 되는 것이지요. 김대감이 평안도에서 돌아온 것은 은지가 쫓겨난 지 꼭 5년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던 날이었지요. 관아의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대감은 내내 딸 생각을 했습니다. 은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장기 출장을 떠나던 날 아침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돌아올 걸, 편지라도 더 자주 보낼 걸. 가마 안에서 대감은 몇 번이나 그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없었습니다. 마중 나온 것은 민 씨였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눈가에 눈물 자국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대감이 가마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목소리부터 떨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은지 아씨가 대감마님 떠나신 직후 갑자기 몸져 누우시더니 그만 민 씨는 말을 잊지 못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매로 눈을 찍었지요. 뒤에 서 있던 몸종들도 일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리 입단속을 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들였사옵니다. 소첩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어라.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마 손잡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흔들렸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다가가 대감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옥체를 보전하셔야지요. 아씨도 아버지가 강건하시길 바랄 것이옵니다. 얼마나 정교한 연기였는지 목소리에 슬픔이 담겼고 눈물이 그럴듯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없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거짓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날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정사를 멀리했고 식음을 전폐하는 날도 잦았지요. 뒷산에 올라 은지의 가짜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있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여 몸종들 중에는 차마 눈을 못 뜨고 돌아선 이도 있었습니다. 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요. 대감이 무너지자 민 씨와 범수의 세상이 왔습니다. 범수는 어느새 15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미를 닮아 눈치는 빨랐지만 어미와 달리 게을렀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는 뒷전이었으며 어미가 깔아준 자리에 앉아 으스대는 것이 일과였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범수는 몸종들에게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이미 자신이 가장 행세를 했지요. 민 씨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것이다. 당연한 거야. 하지만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하늘의 이치가 그러했습니다. 범수가 18이 되던 해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전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돈 몇 푼 잃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요. 하지만 도박이라 처음에는 반드시 조금 따게 되어 있는 법. 달콤한 맛을 본 범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잃기 시작한 것은 한 해가 지나서였습니다. 한 번 잃으면 만회하려 더 크게 걸었고 더 크게 잃으면 더 크게 걸었습니다. 악순환이었지요. 민 씨는 처음에는 몰래 돈을 대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망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아들의 성화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곳간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수가 20이 되던 해 겨울, 민 씨가 꼭꼭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집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이 집문서가 어디 갔느냐? 민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몸종들이 이 방 저 방을 뒤졌지만 허사였지요. 범수가 투전 빚을 갚기 위해 저당 잡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2달 전에 민 씨가 범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못난 것, 집문서를 저당 잡혔다고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어쩌란 말이오. 모자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때 이 집을 쥐고 흔들던 모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도망쳐야 할 지경이 된 것이었지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고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대감댁이 기울었다더라. 그 민 씨가 화를 자초했지. 인과응보지 뭐야. 담장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때 민 씨의 눈치를 보며 문을 꼭꼭 닫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혀를 차며 외면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고을에서 탐과 놀이 셋을 한꺼번에 파직시켰다는 무서운 소문만 앞서왔지요. 민 씨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겨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사라는 말이 더 무섭게 들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 어사가 이 집과 인연이 있는 사람일 줄이야. 설마 그 어사의 부인이 자신이 눈 속에 내던진 바로 그 아이일 줄이야. 하늘의 그물은 성기어 보여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미리 보이지 않으며 미리 냄새도 풍기지 않습니다. 썩은 것들이 숨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지요. 마치 겨울 새벽의 서리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와 있다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순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이 이 고을에 당도한 것은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수행원 둘만을 데리고 허름한 나그네 복색으로 고을 어귀에 들어섰지요. 장터 주막에 여장을 풀고 사흘 동안 고을 곳곳을 직접 발로 걸었습니다. 백성들 틈에 섞여 앉아 밥을 먹었고 우물가에서 안악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관아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이야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 만에 대진은 이 고을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주막서 대진은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고을 수령의 비리는 어렵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진의 머릿속에는 그것과 다른 생각이 하나 더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아내 은지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첫 번째 봄을 맞던 날 밤 은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민 씨의 구박, 쫓겨난 겨울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 골목,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거짓 눈물로 대감을 속이고 있을 민 씨와 홀로 상심한 채 늙어가고 있을 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고 계실 테니. 그날 은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대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지요. 반드시 때가 오면 바로 잡겠소. 대진이 그날 밤 한 약속이었습니다. 은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대진은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비란 한 번 한 약속을 가슴에 새기는 법이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진은 수행원을 시켜 고을 수령에게 통보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라고. 수령이 혼비백산하여 관아가 뒤집어지는 동안 대진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채 집 근처 골목에서 한참을 살폈습니다. 담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들리는 것은 민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범수의 투정과 몸종들의 눌린 기척이었습니다. 허허, 이 집 담장 안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기묘하구나. 대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요. 악이 오래 머문 집은 반드시 그 기운이 켜켜이 쌓이는 법이니까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범수가 나왔습니다. 어딘가 급히 나가는 걸음이었습니다. 투전판이겠거니 싶었지요. 대진은 시선을 들어 범수를 바라봤습니다. 스물 남짓한 나이였지만 눈빛이 이미 탁했습니다. 방종하게 산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범수는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남루한 나그네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이었지요. 대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이면 충분하다고. 설명이 필요 없는 몰락이 이미 저 안에 준비되어 있다고. 이튿날 오전 대진은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고 어사마패를 손에 쥔 채 김대감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양옆에 늘어서자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는지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사 납시오. 그 한마디에 대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민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얼굴이 이미 잿빛이었지요. 뒤에 범수가 바짝 붙어 섰는데 어제의 그 코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십시오.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진은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에서 김대감이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요.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진이 정중히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 오 대감댁 아들 대진이라 하옵니다. 오 대감댁 아들이라면 들어본 이름이구나.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로 이 고을에 당도하여 살필 것이 있어 왔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살필 것,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오랜 관직 생활을 한 대감이 모를 리 없었지요.
힐끔 민 씨를 돌아봤습니다. 민 씨는 이미 반쯤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울 수령의 비리를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빠뜨리는 것 없이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어디서 알았냐고 민 씨가 따져 물으려 했지만 대진의 눈빛 하나에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가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 씨는 그 가마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사나리의 가마치고는 너무 곱고 화려한 비단 장식이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시간에 이런 가마를 보내는 것인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대진을 바라봤지만 대진은 담담히 가마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지면서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다나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태가 곱고 걸음이 차분했으며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민 씨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범수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김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깜빡이고 또 깜빡였지요. 아버님, 소녀 살아 돌아왔나이다.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김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은지가 재빠르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담긴 손이었지요. 은지야. 정말 내가 맞느냐? 예, 아버님, 소녀입니다. 대감의 손이 은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썹, 코, 뺨,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민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래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신을 가다듬은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녀는 가짜다. 죽은 년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귀신이다, 귀신. 뜰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몸종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범수가 어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그만하라는 눈짓을 했지만 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듯 더 크게 악을 썼지요. 증거가 있어. 전현이 진짜 은지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모두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채 벽에 걸린 낡은 그림 하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바래고 낡은 매화 그림이었지요. 은지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붓을 가져왔습니다. 대진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지요. 은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낡은 매화 그림 위에 덧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림 좀 그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런데 한 획, 두 획, 세 획이 지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매화 향기였습니다. 한겨울방 안 가득 매화꽃이 핀 것처럼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매화 가지 위로 꽃이 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꽃이 주인의 붓질에 깨어난 것처럼 몸종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범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 씨의 악다구니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기를 담은 붓질을 누가 흉내내겠느냐. 이 아이가 내 딸은지다. 진실은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눌러도 두꺼운 거짓으로 덮어도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고개를
드는 법이지요. 마치 아무리 혹독한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하듯이 뜰 안은 고요했습니다. 김 대감의 선언이 끝난 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화 향기만이 여전히 공기 속에 가득했지요. 몸종들은 숨을 죽이고 서서 있었고 범수는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씨만이 아직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서 이미 싸울 의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씨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였을 법한 분노가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맑았지요. 마치 오래 흔들렸다가 잠잠해진 물처럼 민씨는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칠 때는 맞서 싸울 수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요하게 바라보는 눈 앞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마님, 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이 저를 내쫓던 날 밤 저는 눈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민씨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몸종 하나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대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사로서 할 말을 하겠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게가 달랐지요. 뜰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민씨는 가주의 정열을 내쫓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 했으며 오랜 세월 거짓으로 가주를 기만하였소. 이는 명백한 죄이나 오늘 이 자리의 처결은 어사가 아닌 이 집 주인이 내릴 것이요. 모두의 시선이 김 대감에게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민씨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딸이 죽었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을, 그 눈물을 믿고 무너졌던 자신을, 그리고 가짜 무덤 앞에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던 수백 번의 밤을 대감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떠졌습니다. 민씨,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시오. 범수도 함께. 민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감마님, 소첩이 그동안 이 집을 위해 더 말하지 마시오. 대감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오히려 그 단단함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나는 이미 딸을 한 번 잃었소.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오. 민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눈물이 언제나 진짜 반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지요. 잃게 되었기 때문에 우는 것인지 잘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인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민씨 자신뿐이었습니다. 범수는 어미 곁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뒤에서 수군대던 그 기세가 온데간데 없었지요. 20 남짓한 나이의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어미의 치맛바람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 치마가 걷히는 순간 얼마나 작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짐은 그날 오후에 꾸려졌습니다. 민씨가 수십 년에 걸쳐 빼돌린 재물은 대부분 범수의 도박빚으로 날아간 뒤였고 남은 것은 변변치 않은 새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마무리였지요. 민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여 작은 예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주도 비웃음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하나, 그 담담함이 민씨의 발걸음을 한순간 멈추게 했지만 결국 대문은 닫혔습니다. 그 뒤로 민씨와 범수 소식은 뜨문뜨문 들려왔습니다. 먼 고을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산다고도 했고 범수가 빚쟁이들을 피해 이 고을 저 고을 떠돌아다닌다고도 했습니다. 잘 되었다는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지요. 하늘에 그물이 성겨 보여도 결국 빠뜨리는 법이 없다더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은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가슴이 시원하거나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살았다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하고, 그것이 은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오 대감댁과 김 대감댁을 오가며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대감이 밥을 먹다 말고 그냥 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은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에 태어났고 어머님 덕에 붓을 잡았으며 고난 덕에 그림이 깊어졌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대감의 식사가 늘었습니다.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뒷산의 가짜 무덤은 봄이 오기 전에 조용히 정리되었지요. 대감은 그 자리에 작은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내 최씨 부인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매화나무는 이듬해 봄에 누구보다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은지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대감댁 안주인으로서의 삶은 바빴지만 새벽의 1시간만큼은 오롯이 붓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셋으로 늘어나도 그 시간은 지켜졌지요. 아들 둘과 딸 하나, 아이들은 새벽마다 어머니의 방에 서서 묵향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향기가 나면 하루가 좋게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지요. 어머니의 그림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슬플 때 어머니의 붓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에는 살아낸 사람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은지의 그림은 이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알려졌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에 은지의 그림 한 폭이 걸리면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말이 돌았고 병석의 누니에게 은지의 매화 그림을 걸어주었더니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사러 왔고 제자를 보내달라는 청도 왔습니다. 은지는 그림을 팔 때마다 그 일부를 따로 모았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대진이 물었습니다. 저처럼 쫓겨난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요. 대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매일 배우고 있소. 옥년 할머니는 은지가 가마를 보내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마다했지요. 이 늙은 게 좋은 집에 가서 민폐냐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직접 찾아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소녀도 없었습니다. 제 곁에 계셔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오 대감댁에 온 옥년 할머니는 처음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들고 대진이 깎듯이 얘를 갖추자 열흘도 되지 않아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에서 90을 넘기고도 정정하게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은지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것이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지의 머리에도 흰 실이 하나 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쥔 손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지요. 기교는 줄었지만 여백이 늘었고 선은 단순해졌지만 울림이 커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은지는 마루에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들이 뜰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대진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날 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요. 눈 속에 쓰러지던 날이요. 대진이 조용히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되는 것이 있소. 은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봄도 이렇게 눈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뜰 안 매화 가지에서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은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얗고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은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것과 꽃 같은 웃음으로 악한 마음은 눈 덮인 산처럼 차갑고 선한 마음은 봄볕처럼 만물을 살린다. 김대감댁의 진짜 주인은 그렇게 모든 계절을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따뜻한 봄날에 닿았습니다. 쫓겨난 아이가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명예가 아니라 사랑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담긴 붓으로 은지는 죽는 날까지 세상의 아픈 곳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림 앞에 서면 까닭 없이 따뜻해지는 살아낸 사람의 온기가 담긴 그림들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아무리 차가운 밤도 끝내 봄을 막지는 못하는 법이니까요. 은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아이가 봄을 되찾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